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카사쿠의 통크의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주 변호사입니다. 일 전남수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자, 오늘의 마중물 토크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예, 지금 그 우리 회사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 의원이시죠? 그러네요. 예. 네. 아니 탈당 권유 얘기를 이핵관이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탈당 권유가 일단 사실이 맞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언론에 난 거 보니까 맞겠죠. 이렇게까지 3인칭으로 말씀하시나고요? 예. 탈당 권유를 한 게 현근택은 아니다. 이 정도. 저는 이해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맞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말 듣겠습니다. 근데 조홍천 의원도 인터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조홍천 의원도 본인 얘기했으면 안 했겠죠. 본인이 갖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정청래 의원이 보니까 불교계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흔치 않거든요. 예. 불교 고등학교 많은 흔치 않은데. 뭐 다른 분들도 이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 이제 이거죠. 정청래 의원이 승려 대회가 최근에 이제 열렸는데 그 뭐 입장을 아예 못 하셨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은 입장을 못 했고 이 논란이 이제 나온 이야기가 봉희 김선달 발언인데 말하자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 같은데 사찰이 많은데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를 왜 사찰에서 받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사찰이 받는 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많이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상 실제적인 관리를 사찰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문화재 관리비를 올려줘야만 사찰도 그 돈을 안 받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자 해지란 말씀은?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죠. 정청래 의원 출당시키고 제명시켜라. 그거를 요구를 받아들여줘야지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버티면은요. 예. 이재명 후보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계는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불교계에서. 네. 그러니까 봉희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우리가 돈만 하는 집단. 그런 식의 모욕감을 느꼈는데 예. 불교계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쌓였던 것 같고 이것은 정청래 의원께서 그냥 탈당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래야 선거를 예. 치를 수 있죠. 어떻게 계속 불교계랑- 사과를 하러 가셨는데 이제 네. 그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필요 없다. 사과는 필요 없다. 민주당에서 출당시키든지 제명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태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별은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일단 그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발언부터가 굉장히 문제였던 게 해인사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해인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8만 대장경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실제 그 통행료를 받는 구간부터가 사실 해인사 땅입니다. 이게 해인사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인데 뭐 그 입장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도 분들께서 들었을 때 아니 무슨 해인사를 예로 들어도 드냐라는 거고 우리 불교의 3대 삼보 종찰이거든요. 예. 우리 순천에 있는 송광사를 포함해서 해인사, 통도사 이렇게가 이제 통도사까지. 네, 굉장히 중요한 사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교도 분들의 그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나 지나친 카톨릭 좀 우선 정책들이 여러 한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이번 있는 승려 데다가 대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 초기에 빨리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약간 좀 뻗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을 사태가 놓쳤다.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김준호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이 문제 자체는 그 산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의문을 갖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국립공원 이용료랑 같이 징수하다가 국립공원 이용료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죠. 이제 생겨난 문제인데 예를 들어 뭐 제가 좋아하는 절인데 그 지리산 자락의 천은사 이런 데는 거기도 지방도로를 국가에서 함부로 절당을 냈는데 2년 전에 군이랑 합의해가지고 이제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사찰도 있고 오히려 억울한 사찰도 있고 되게 이거를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불교계에서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저기 그 무역센터 있는 땅 있잖아요. 예. 거기가 봉은사의 사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박정희 때 함부로 확 그냥 다 수용해 버려가지고 네, 네, 억울해한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있습니다. 지금 따지면 뭐 10조 넘죠. 네, 네, 그 땅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계에 그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물론 뭐 어떤 데 가보면
카드도 안 되고 현금만 받고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차원에서 좀 제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네네. 너무 격한 표현을 쓰고 너무 격하게 그 반발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미스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의원이었으면 지금 탈당해서 예.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하거나 아니 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불교계도 이제 그 정도쯤 되면 대자 대비가 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또 격한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네네. 있는 게요. 현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고 작년 정리할게요. 10월에 이제 국감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11월부터 계속 가서 뭐 사과도 하고 했어요. 계속 했는데. 뭐 이제 그 지도부가 108배 그럼요. 조계종 찾아가서 뭐 108배도 당대표, 했어요. 뭐 원내대표, 뭐 정세균 총리, 뭐 지금 30몇 분이 또 가서 108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조계종 측에서는 좀 완강한 편이죠. 정청래 의원이 탈당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정청래 의원 아시겠지만 또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해관이 와서 탈당하라고 권유했다고 공개할 정도면 절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처럼 보통의 뭐 의원이나 좀 이런 분들이면 아마 벌써 해결됐을 텐데 좀 강하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곤란 지점이 있는 겁니다. 네, 장 교수님 짧게. 그러니까 저는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서 네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소신을 신념을 지키셔가지고 끝까지 아까 하신 얘기랑 너무 저렇게 다르잖아요. 이 얘기하실 줄 알았어. 아니, 예, 끝까지 예. 제일래 이렇게-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벌써. 이번에 방송에서. 아니 끝까지 근데 이제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에서 조계종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좀 이렇게 그 스님들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과하다. 조금 정직하지 않다, 좀 불순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내부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종교계가 또 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언제나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뭐 교회 쪽도 그렇고요, 뭐 이제 불교계에서도 뭐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예. 건진법사까지 해서 범불교계가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범불교에 그걸 불교로 연결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라고 하면 또 아마 너무 조계종에서는 아주 화내실 것 민감한 같아요. 그리고 조계종이랑 예. 일광종이 다르다는 점은 예. 제가 일부러 범이라고 해서 예, 불교계에서는 불교에서 아마 거기 불교를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아. 자 빨리 광고 다녀올게요. 이분들 정말.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이 얘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죠. 제가 어쨌든 관계자다 보니까 저는 좀 말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스트레이트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방송이 됐었고요. 전체 분량이 약 한 30분 가량 뭐 이 정도 방송이 됐던 거, 30분이 조금 안 되게 안 됐죠. 방송이 네.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두 가지 아이템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한 회를 다 채우지 못했고, 사실 김준우 변호사님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지점이 지난주에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방송 이후에 이제 가장 문제시 될 법하다고 아마 제작진도 판단을 했을, 그렇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서 방송을 하지 못했던 뭐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는 발언도 그 이후 이제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총평부터 좀 듣고 강론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근데 먼저 일단은 네. 저희가 좀 허이로 앵커님께 궁금한 점을 좀 하나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네. 하나씩 여쭤보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과 대답 네. 뭐 못할 내용은 뭐 대답 못하겠다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뭐 사실 네. 정치인사에서 저도 뭐 다 솔직하게 방송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방송 분량이 좀 짧았다. 예. 뭐한 40분, 50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짧은 이유가 뭔지와 원래 방송 허위로- 편성 시간이 40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40분 전체로 다 안 하고 뒤에 갑자기 다른 아이템이 들어왔는지 너무 아쉬우셨나 봐요. 분량이 적어서.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네네네. 아니 저렇게 7시간짜리인데 이렇게 20분 조금 넘는 시간만 배려했을까? 그는 뭔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상파 뭐 채널에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해를 좀 드게요. 제가 아는 지인 PD가 이제 본인의 SNS에 올리신 글이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단히 매운 짬뽕으로 유명한 가게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매운 걸 엄청나게 드시던 분들은 아이 뭐야 이렇게 밍밍해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매운 짬뽕을 거의 안 드셔보신 분들은 아니 이 정도면 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근데 주방장 입장에선 여기서 이제 너무 조미료로 매운맛을 많이 내면
매운맛을 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짬뽕계가 너무 자극적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는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방송 금지 가처분 영향 덕분에 일부 인용이 됐으니까 편집을 덜어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는 처음부터 뭐 시청을 했었고 그 시간 동안 40분을 다시 만드는 것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방송이 겨우 이거였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우리 그 너무 이제 자극적인 마라맛에 너무 적응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MBC가 너무 좀 쫄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눈치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할 때 봤잖아요. 물론 예. 그게 찌라시로 돌았고 그게 실제로 방송 내용은 아니지만 9개 중에 5개는 스스로 철회했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방송 조금 얘기 들어보세요. 방송이 원래 먼저 없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중에 2개. 물론 거기 그 9개가 다는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거나 아니면 제가 만약에 했으면 법원에서 금지하라고 한 거 말고는 일단 다 받겠다.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게 방송 내용 없다 하더라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이나 언론이라는 데가 법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예. 법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러면 법이라는 건 항상 뭘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대충 예측이 가요. 쭉 다 촬영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률팀이나 이걸 검토를 받았을 텐데 법조인이나 이 변호사들은 항상 최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요. 예. 제일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릴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언론의 역할은 그거를 조금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 선에서 저는 너무 좀 수세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여기서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팩트 체킹만 제가 한 가지만 좀 하자면 방송 철회 지점이 실제 존재하는데 방송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방송 편집본에 철회라는 없었던 게 거죠. MBC에서 제출한 이런 내용으로 방송합니다에 그게 없어서 MBC가 철회한 모양새가 된 거지 실제 그 내용이 그 녹취록 안에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MBC가 알아서 방송을 안 한 거는 그 돌아버린 아니다. 그 파일이 네. 좀 오해였다. 요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뭔가 드리고. 현 변호사님의 아쉬움이 굉장히 짙게 묻어나오는 말씀인 것 같고 아 그래요. 이제 이 얘기로 갑시다. 예. 이 얘기로 가시죠. 그런 것 같고 방금도 아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언론을 법률에 의해서 잘 이렇게 규제해야 된다 해서 언론중재법도 만들자 뭐 이러시는데 또 유리한 이슈에서는 법을 신경 쓰지 말고 언론에서 뛰어넘어서 법을 뛰어넘어서 해야 된다. 법은 지켜야지 언론. 법을 지켜야죠 언론도. 아니 근데 반론할 게 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호날두가 예. 조기 축구에 나와가지고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히려 이게 그냥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를 했다면 더 파급이 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MBC라는 어떤 공영방송에서 자체적인 보도 기준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큰 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정도는 사실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특히나 누나 동생 하는 물론 이게 뭐 완전히 사적 대화냐 기자임을 처음에 밝혔으니까 기자와의 대화냐 뭐 논쟁의 소진이 있지만 누나 동생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대화들을 공영방송에서 그냥 동의도 받지 않은 녹음을 틀어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이게 우리 지상파 3사의 격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를 과연 굳이 MBC에서 틀어야만 하는 건가?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반응 저도 문제 있는 발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호날두가 PK 실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이거 좀 허탈하네? 라고 느끼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뭐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는 불법과 뭐 합법은 딱 모자라서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계선이 있거든요. 항상 사이가 있는데 언론은 뭔가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적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당연히 법 위반하면 안 되죠. 근데 불법과 합법이 애매한 상황에서 중간다리에 대해서는 뭔가 지적하는 가야 되는데 이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처분도 들어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항의 방문도 오고 이러면서 좀 수세적으로 나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도상에서 그건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네네. 지금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하청 방송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 유튜브 이런 데서 받은 거를 뭐 이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MBC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저는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취재는 여러 개 합니다. 저도 주변 보면 본인이 직접 못할 경우에는 다른 언론사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그런 서울의 소리나 이런 데가 아니라 만약에 KBS나 아니면 어떤 신문사였다.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유튜브는 좀 작은 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뢰성이 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MBC 중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뭐 3프로 TV 이런 걸 보면서 네네. 이제 기존의 레거시 언론과 이 유튜브와 이 관계는 완전히 저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사람이 많고 공중파고 아니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짧게만 얘기하면 이게 사람이 많고 적고 서울의 소리가 규모가 크냐 안 크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동의 없는 굉장히 길게 이어진 사적인 통화의 성격이 섞여 있는 내용들을 게이트키핑 없이 방송한 거를 저는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얘기 좀 네네. 할게요. 그러니까 방송 편성의 독립성이라는 MBC 주장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예. 대선을 얼마 앞두고 특정 한쪽을 좀 편든다. 이건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도 아울러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도하는 데서 반론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A를 보도하니까 B를 보도하라는 거는 B를 보도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침해인 거죠. 아니, 그것도 제가 무리한 보기 요구라고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자자자. 그렇게 지금 되면 지금 아무리 봐도 네. 1대4로 지금 그 네 분이 모두 이렇게 저를 되게 이렇게 즐거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야. 고생했어요. 고생 일단 많으셨어요.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죠. 어쨌든 우리 방송 진행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따지면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제 뭐 이제 미투와 관련된 발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자에게 어쨌든 금전적인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가 아니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던 서초 캠프 아니었냐 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후에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제 역시 내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에게 아주 적대적이었던 언론이 이제 큰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랑 이제 김종인 위원장 폄훼 발언, 또 정대택 씨 관련 발언이 체코 있었죠. 여행 관련 발언,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들은 각각 약간의 휘발성이 분명 있는 소재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거기서 요즘은 뭐 이슈를 덮어서 뭐 건진법사가 더 이제 활화산처럼 타버리는 바람에 약간 이렇게 약간 죽어버린 측면이 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몇 개 부분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경계에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1억 원을 준다, 뭐 아니면 그 강의료로 105만 원을 줬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이제 약간의 그 소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어젠가 그젠가 그 저기 뭐죠? 그 증권 투자 부분도 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김건희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주장하지만 이걸 해소된 거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이제 도이치모터스 부분은 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게 법이 사실은 이제 서부지법에서 먼저 판결이 났잖아요.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수사 관련된다 안 된다, 네. 개인 사생활 안 된다 그랬는데 중앙지법 그 후에 판결은 조금 더 크게 열어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개인 이런 뭐 동거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럼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다 대상이다. 저는 그게 저도 판결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예. 검증의 대상이 왜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최순실 사건 때도 겪었다. 그러니까 학력 문제라든지 뭐에 대한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권력과 관계에서 단순히 개인 간의 뭐 불륜 이런 게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이라든지 여기 유착 관계 아니냐. 예. 그런 게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영향을 미친다면 안 된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 정치관, 세계관 중요하다는 게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법원의 태도가 맞다고 보고 아마 그 이후의 판결도 이제 그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이게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몰래 녹음한 거고 뭐 사생활이고 형사적인 거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법원이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준에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왜 판결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아무래도 MBC니까 그리고 예. 이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걸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MBC에서 방송 안 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그냥 서울의 소리에서 틀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게 열린 공감 TV에 대해서 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나라 법령과 판례가
자기가 참여하는 대화는 사실상 무제한 녹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예. 현실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네네. 뭐 김준호 변호사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내용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투 같은 부분들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다만 이 여러 가지 쪼갰을 때 문제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저는 민주당의 전략 미스가 있었다고 보는 게 민주당에서 너무 과하게 무속 논란 하나로 쫙 몰고 가려고 했어요. 사실 네네. 최순실 시즌 2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도사 논란, 법사 논란 이런 걸로 쭉 몰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개별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나쁜 이미지로 몰고 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결국 이게 진영 논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민주당에서 나쁜 이미지 덧칠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느끼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불타오르는 거고 결국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무의미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최고점을 찍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 이건 정책 역량이나 국정 운영 능력에 관련한 중도층의 회심 내지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네네.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도덕성 논란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기존의 정권 교체 플러스 보수 후보 지지가 확연한 분들은 그냥 이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지금 그 마지막 5%를 못 잡고 있는 이유가 이런 리스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지만 네네. 윤석열 후보 스스로 획득해야 되는 지지율을 못 따오는 데는 어떤 배리어가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박스권에 갇힌 이유 중에 하나로 이걸 보시는군요. 이건 윤석열만의 그러니까 후보만의 거죠. 두 후보 모두 지금 박스권에 각자 자기 과제를 해야 돼요. 자기 그렇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네. 너 숙제 못 하고 있잖아라고 얘기해봐야 자기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이걸 단순히 그러니까 듣고 제가 장교수님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김건희 씨 문제만이 아닌 게요. 우리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압수수색을 왜 안 하느냐. 네. 이 문제 나왔을 때 하도 안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의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안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뭐 압수수색은 아니죠. 행정 집행하러 간 그렇죠. 건데. 그때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신천지는 어떻게든 이걸 좀 해야 된다. 명단도 확보해서 막아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 건진법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영매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가 지금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공적인 어떤 업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 앞으로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로 질문을 가는 거예요. 단순히 무속이랑 친하냐 마는가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한테 영향이 있는 거죠. 자꾸 신천지 문제를 건진법사랑 연결시키는 거는 민주당에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일단 건진법사 관련 이야기는 어제 네.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MBC 보도를 보고 나서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곱씹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될 만한 발언들이 많아요. 네. 저는 제일 문제됐던 게 뭐냐면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주어도 내가예요, 내가. 김건희 내가 잡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편이 잡으면 이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잡으면도 아니고 자기를 권력의 주체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더 큰 문제가 될 발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묻혔냐면은 결국에는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수치만큼은 이거 문제 별로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숫자만큼은 이건 문제 있을 것 같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에 이제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중도층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의 접근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이런 발언들을 몇 개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래 사적인 대화니까 별 문제 없지 이렇게 접근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댔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의 현재 대응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옹호하던 민주당의 모습, 그런 내로남불의 모습, 이중잣대의 모습을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뭐 저도 장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너무 요새 지지율이 좀 잘 나오니까 예.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저도 안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부분이 화제가 안 될까에 대한 분석은 저는 좀 다릅니다. 예컨대 언론에 대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 너희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문제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TV조선 퇴국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이게- 물타기. 그러니까 뭐 물타기라면 물타기 뭐 아니, 맞죠, 물타기 맞는데 문재인 네. 후보도 당시에 저렇게 보수를 저렇게 불태우겠다 뭐 그런 얘기 그럼요. 하셨지. 이해찬 뭐 이런 분들도 옛날에 얘기 엄청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충격적으로 안 하나요?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 내가라는 주어를 썼다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얘기하시는데 저는 김건희 씨도 약간 이 통화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 좀 약간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좀 과장하고 블러핑 하시는 게 좀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아니 윤석열 후보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네.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기 이 타이밍에 두 분이 갑자기 이런 대립각을 몇 년 동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우리 정치의 제일 중심부에 있었는데 아마 배우자면은 싫어도 정치를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내가라고 한 거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포커스 둘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근데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말할 때 보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물타기를 하는데 꼭 뭐 이재명 후보는 어떻고 뭐 송영길 그런 얘기 해야죠, 이천 뭐. 대표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지.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제시를 해주면 좋겠고 이 사실은 내가라는 건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캠프로 와라, 정보 알아주면 뭐 1억 줄 수도 있다. 잘하면. 그렇죠, 예, 잘하고 잘하면. 그다음에 우리 뭐 당 캠프가 잘 안 돌아간다, 재구성해야 된다, 뭐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주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보는 것이지 이 문구와 이 단어 하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서초동 캠프 얘기하고 개사가 나왔을 때도 어디서 그랬지? 결국은 서초동 캠프에서 한 게 아니냐? 그게 이제 결국은 코바나에서 한 거 아니냐? 김건희 씨가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거 본인의 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인데 그 지난번에 대중 앞에 나와서 처음 기자회견했을 때는 굉장히 다소곳한 목소리로 발언을 하셨는데 네. 사적인 대화는 굉장히 좀 뭐랄까 오래된 표현이지만 중성적 표현이나 보이시한 목소리였단 말이죠. 어떤 가면에서 잘 쓰시나 이런 생각에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는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천하람 변호사님 한 분석이 맞죠.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1번, 2번을 둘 다 못 찍겠다는 상당한 유권자들도 있는 거다. 도찐 개찐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 도저히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또 반대급부가 나왔죠. 예.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화 변호사가 욕설 파일 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께서 가처분 출판 가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잘못된 정보였다는데 결국 그렇게 되긴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기각이 나오기 전인데 네네. 제가 책이 팔리고 있어서 착각하고 네네. 기각된 줄 알고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아, 그런데 결국 기각이 그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약간 예언자 비슷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굿바이 이재명의 그 기각하는 결정문 내용도 우리가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예. 결국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 내용이 다 뭐 약간 허브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욕설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최근에도 그런 주장 많이 하시죠. 근데 법원에서 그런 주장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굿바이 이재명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권하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제 욕설 파일이 이제 그 둘째 형이었던가요? 그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이제 얘기를 했죠. 좀 뭐 비극적인 가족사다. 뭐 이제 어머니 모친께 폭언을 한 걸 듣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참을 수 없었고 그 내용 자체도 그 실제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되풀이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욕설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선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연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 과연 있을 것인가? 표심에 지금 이 파일 공개 양쪽 다 나왔죠.
이게 과연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아마 2012년 일이고요. 예. 이게 이제 성남 그 후에 2014년에 성남시장 선거 재선 선거가 있었고 2018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국민의힘이나 전신 측에서는 매번 이거를 뭐 돌리고 틀고 유튜브에 올리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당 공식 뭐 홈페이지도 올린 정도였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 장영하 변호사가 뭐 페이스북에도 쭉 봤어요. 저도 쭉 올렸더라고요. 예. 전체를 올리셨던데 뭐 안 들어보시면 들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근데 워낙 많이 알려진 일이에요. 새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한 건 어느 정도 좀 이미 다 지난 일이 아닌가 보고 있고 물론 당연히 이미지상으로는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도 겪고 있는 문제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호감. 예.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박스권을 탈출하는데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노리는 것도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걸 실제로 뭐 욕설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지금 언론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또 사실은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는 아니지만 이제 당의 이 이재명 검증특위위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또 그 김진태 민주당 전 쪽에 있다가 의원이 이제 사실은 당 소속이고 이래서 김진태 전 의원이랑 같이 그 좀 활동하시는 그쪽인가요? 그렇죠. 무슨 그 선대위는 아니에요. 선대위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또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아주 사소한 거 갖고도 지금 국민의힘 다 고발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발을 했던데 아주 작은 것도 고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문제 삼고 있던데 사실은 장영하 변호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당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특위위원이니까 계속 뭐 당과의 관계는 부정하고 있지만 그분의 지금 소속도 그렇고 이걸 하는 게 뭐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일은 아니고 어쨌든 선거 전략의 일환인 거 명백하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 변호사님께. 지금 아까 박스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두 후보 모두 일정 수준의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팽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런데 중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다 얻지 못한 부분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 호남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조차 아직 제대로 회복이 그러니까 안 되고 이제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니까 또 이제 저도 그 논란의 선상에 있는 사람인데 자중하세요, 자중. 자중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것도 약간 딜레마예요.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당연히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게 좀 기시감이 드는 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비슷했어요. 또 반대하던 분들이 또 상대 진영 후보를 찍는다 막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도 논란이 커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그냥 견해를 밝히는 건 모르는데 이분들은 약간 단체로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후보를 바꾸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뭐 윤석열 후보 찍겠다 막 이러고 있어서 저는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논란이 커졌는데 좀 저도 사실은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은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막 확 어찌 보면 이제 불을 지른 셈이 된 거라 굳이 그럴 필요는 있었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도 과 관련해서 예, 형수 욕설 관련해서 뭐 어제도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10분짜리로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이게 억양, 말투, 거기에 선택된 단어, 그 분위기를 보면은 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재명 후보랑 그분이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약간 김건희 씨 같은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건희 씨는 뭐 사과할 때는 다소곳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소름 끼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거짓말 논란도 있는데 그것이 녹취된 게 2012년 7월 6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형제간의 다툼과 뭐 모친과의 다툼 이거는 2012년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니 모친하고 형제끼리 다투다가 이게 내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녹취를 한 거예요. 이것 자체도 사실관계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은 모친 폭행 같은 거는 전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자체도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지금 이 욕설 파문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TV에 나와서 제 형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 계셔서 지금 뭐 직접 만나 사죄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형수와 조카는 있잖아요. 형수랑 조카한테도 그렇게 욕설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찾아가서 형수랑 조카 사과하고 같이 뭐 이렇게 울면서 그런 모습을 좀 취해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 반박을 하면요. 이거 자꾸 선후 관계에서 잘못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교수님이 뭐 정확히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사 재판에서 어떤 판결문이나 사건이 딱 나오는 거는요. 그거 하나가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다툼이 있다. 집안 다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쭉 앞뒤로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어 문제되는 게 뭐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저도 장영하 변호사 얘기한 걸 들었는데 녹취가 그러니까 폭행 전에 있던 게 아니라 후에 있었다는 거 얘기하는 건데 다툼이라는 거는 그렇게 딱 하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 다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라는 건 그렇다니까요. 폭행 사건이나 어떤 다툼 사건이라는 거는 쭉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집안 다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있어졌다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긴장 관계에 있었던 중에 튀어나온 게 형사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선후 관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그런 일이 그 전에 있었을 그 객관적이라는 거야라고 거는 생각할 수 지금 없잖아요. 이제 형사 사건화된 기소되거나 아니면 처벌받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안 객관화된 다툼이라는 문서잖아요, 판결문. 거는 집안 다툼이라는 거는 쭉 이어진다는 자, 얘기예요. 저는 일단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가족사 아픈 가족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예, 김종인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도 들어보는 봤는데 그냥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족들끼리의 송사 같은 걸 변호사로서 하다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건 그냥 굉장히 오래된 원한이구나. 합리적인 대화를 서로 거부하거나 하고 싶어하지 않은 주체들의 그 뭐랄까 어조, 태도 이런 게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과 윤석열 후보의 그 본부장 리스크의 좀 차이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그냥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저쪽은 아예 의혹이 있어서 더 궁금한 게 많은 거고 김건희 씨 쪽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있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재명 욕설 부분은 그게 현재 지지율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걸 더 떨어뜨릴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변호사님 계속 얘기했듯이 되게 옛날부터 오랫동안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녔던 파일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었지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극복해야 되는 건 뭐 지금은 약간 철회한 구호지만 이재명은 합니다의 시그니처를 다시 만드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소확행으로 빌드업을 1월 달 동안 했는데 그걸로 안 돼요. 결국은 그랜드한 어떤 무엇이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이재명의 과제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과제도 마찬가지가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이른바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으로 해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것도 이미 근데 한계를 찼다고 저는 보는 거죠. 거기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대로 얘기하면 지금 확 해서 40%를 안정적으로 찍어야 되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리스크와 각각의 전략들이 현재 서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면 각각 무엇을 내놓아야 될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와중에 서로 지금 뭘 기다리냐면 실수. 근데 그게 그럼 양자 토론에서 이제 어떻게 벌거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추석 직전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겠죠. 근데 요 얘기로 듣고 넘어갈게요. 허잉커님 저는 이 김건희 씨 문제나 이재명 후보 이 문제가 사적인 대화였잖아요. 기자든 아니면 가족이든 이게 지금 올해 대선의 주요한 화두로 계속 회자되고 이걸로 평가해야 되고 우리 논평해야 되고 이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참 아쉬워요. 근데 저는 저도 짧게만 하면 마찬가지죠. 사적 대화인 거 저도 이해하고 근데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측의 대응이 너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형에 대해서 이재선 씨에 대해서 굉장히 폐륜을 저질렀다. 정신질환 2012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 교수님이 얘기하신 형수랑 조카한테 뭔 사과를 하겠습니까? 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법원 결정에서도 나온 거 보면 이재명 친형인 이재선 씨가 2012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재선 씨가 이번에 녹취에도 등장하지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유동규 씨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중용하냐 이 사람 음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슨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 근데 이거 정상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그리고 이재선 씨가 이상한 분이 아니고요. 이분이 성남시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보면 공인회계사로서 성남시의 업무 처리, 특히 예산 사용이나 모라토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정당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 개입하냐 이런 식의 몰아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녹취 들어보시면
냉정하게 봐서 어머니나 이렇게 다른 가족한테 함부로 한 거랑 상관없는 욕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가슴 아픈 가족사라고 해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전략은 저는 안 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어떻게든 계속 이 문제 키우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족 간의 분쟁이 맞죠. 가족 간에 계속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분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는 다 아실 거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 가족 간의 어떤 분쟁 중에 녹음된 거 저도 뭐 재판하다 보면 많이 들어봅니다. 네. 이것과 지금 김건희 씨와 지금 기자와의 통화를 같이 자꾸 이제 사적 통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 부인하고 기자하고 통화를 자꾸 사적 통화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룬 내용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얘기라든지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선거에 대한 얘기 아니면 뭐 정치인에 대한 얘기 아니면 심지어 뭐 홍준표 뭐 그다음에 김종인 다 정치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이에요. 네. 거기 어디에 보면은 우리 남편하고 내가 뭐 무슨 관계고 우리 집안에 어떤 얘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같이 비교해봐야 비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죠. 근데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둘 다 변화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텔레비전 토론이 잡혔습니다. 뭐 날짜가 아직까지는 조율 중인 것 같긴 한데요. 뭐 27일 얘기가 있고 이제 31일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일단 27일은 조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31일로 뭐 좀 좁혀지는 듯한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 토론 방송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겠다. 이거 너무 이제 불공정하다. 왜냐면 이제 본인도 지금 지지율이 뭐 거의 15%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대1 토론은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윤희 지금 제1야당과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방송사에서 편성을 하는 거다. 토론회는 이거는 이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정의당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네. 근데 예전에 2007년인가에 그 3자 토론을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국현, 권영길 이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3자 토론이 무산된 적이 한 번 있었고, 근데 그 후에는 또 가처분 신청했다가 진 적도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모든 결정문 이번에 다 리뷰하진 못했지만 대부분 기준을 10%로 설정을 해가지고 자른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주관 토론에는 이제 5%나 그렇죠. 뭐 3석이거나 뭐 5석이거나 뭐 그 기준들이 이런 게 있죠. 있잖아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사에서 임의를 10%로 지었을 때 문제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10%가 넘죠. 지지율이 넘으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 약간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높다고 보세요? 아니요, 이러고 그냥 반반이라고 빠져나와요. 근데 저기 문제는 뭐냐면 가처분 인용되면 예. 오히려 윤 후보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토론을 제일 회피하고 싶은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아니에요. 협상하고 하자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근데 일단 사자 토론은 국민의힘 측에서 안 받으신 건 맞죠?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약간 양당이 그냥 거의 그냥 1대1을 서로 원한다? 약간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물타기인데요. 전형적인 그래요? 물타기인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냥 3자든 4자든 빨리 하자는 주의였고 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계속 안 하자 그랬어요. 안 한다 네. 뭐 하냐 뭐 이렇게 자꾸 말 바꾸는 사람이랑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러다가 지지율이 막 떨어졌어요. 내부 분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아시겠지만 뭐 주체는 방송사에서 하는 겁니다. 방송사에서 하는 거고 물론 선관위에서 하는 거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 국회 5석 그다음에 직전 선거 3% 그다음에 지지율 5% 돼 있는데 지난번 아마 이게 2007년에 아시겠지만 그때도 10% 기준이었는데 가처분이 받아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거하고 방송사 하는 거 기준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래 어떻게 했냐면 설 연휴 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설 전.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설 연휴 첫날인가요? 31일이? 아니죠. 설 연휴라 그러면 보통 토요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예, 목요일 그렇죠, 금요일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뭐 시청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합의에는 그냥 국정 전반이 이랬는데 그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뭐 사회자가 뭐 편파적이다 이런 거 갖고 시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방송 3사가 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꾸 제가 보기에 이거 미루는 게 결국은 하기 싫고 말씀처럼 가처분 받아주면 또 미뤘다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 뭐 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두 분이 정말 2시간 동안 제대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논쟁하는 걸 보고 싶어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사자 토론이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 TV 토론은 본전 TV 토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전.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잘해야 본전. 네.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잖아요. 네네. 잘할 거라고. 윤석열 후보는 잘못해도 본전. 기대치가 낮으니까 조금만 잘하면은 본전. 선방했다라는 평가는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죠. 그냥 본전 TV 토론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까지 해서 3명이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최근에 보니까 막 버퍼링이 걸리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 약간 그러신 게 있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토론에서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그 전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요새 기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완전히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그 올라가는 기세를 더 꺾을 수 있다 토론회가. 약간 그렇게도 이제 저희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하고 있어서 예. 뭐 꼭 뭐 안 받아들여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아까 그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만 받겠다라고 하면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심상정 후보도 문제 제기를 하실 수 그렇죠. 있고 또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일단 범야권 특히 단일화가 뭐 논의 실제 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야권 후보 2명의 또 2대1 구도처럼 되는 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복잡한 문제라서 이게 저는 가처분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쉽사리 받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은 항상 얘기해요. 3자든 4자든 언제든 환영이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사실은 이 토론에 4자 토론에서 반대하는 건 윤석열 후보 혼자고 3자 토론에서도 유일하게 응하지 않은 게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나도 좋다. 어떤 토론에 응하겠다라고 나오시면 돼요. 네. 주제라든지 사회자 이런 것들은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제 말을 돌리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도 원래 사회자니 뭐 룰 세팅이니 뭐 몇 분 답변하고 몇 분 재반박하고 이런 거 가지고 원래 오랫동안 룰 협상해요. 근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보고 시비 싶어. 걸기 시작하면요,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방송사에게 맡겨주는 게 최고예요.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가 사실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죠. 만약에 계속 이렇게 현상 유지 전략 네. 이대로 가서 그냥 하게 된다면 사실 본인도 당선 가능성을 점칠 수 없고 사실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윤 후보 입장에서도 안 그러면 자력으로 승기를 잡기 어려우니까 단일화로 가자. 이렇게 좀 모양새가 보수에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을 그 거예요. 날짜가 아직도 확정이 일단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확정이 안 됐습니다. 1안을 31일, 뭐 2안을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방송사에 전달을 해놨고 저희 이제 TV 토론팀이 성일종 의원이 하는데 뭐 저희 적극적으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요새 약간 폼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최근에- 코딩 개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사회복지사님들도 코딩 사실 좋죠. 또. 예. 요새 보니까 근데 백브리핑 할 때나 방금 쉴 때는 변호사님 빨리 다음 주부터 코딩 학원 다녀요. 변호사 빨리 우리도 다 코딩 배웁시다. 뭐 21세기인데. 예. 그래요. 설전 뭐 텔레비전 토론이 정말 열린다면 이제 30일이 될지 31일이 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1일이 베이징 올림픽 출국이라 30일 날 이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하긴 하는데. 정치 인싸 누가 해요? 베이징 그거 가시면. 뭐- 저희 같이 북경 가면 저희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하시죠. 네. 정치 인싸. 일단 입국이 다들 안 되세요. 지금 방역 문제로 일단 안 되시니까. 안철수 후보가 요즘 이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대위원장 영입도 하고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현재로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를 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지금 요즘 추세에 대해서 네 분 다 짧게 한마디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주하겠다는 것도 단일화 협상의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정적으로 1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먼저 손 내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은 안일화라는 단어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누구보다 단일화를 하고 싶은 생각을 저는 갖고 계신다고 예. 생각하고 솔직히 저 안일화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기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나도. 자기가 만들어서 안철수로 단일화 이런 거 띄우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보면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좀 주춤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자 대결로 가도 꼭 불리하지만 않은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랑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지층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실제 투표장 갔을 때 그분들이 전부 다 안철수 후보로 찍을 것인가. 저는 그거는 좀 안철수 후보께서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아마 천하람 변호사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꽤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맞긴 맞아요. 예, 지금쯤 한 7, 8%로 빠질 줄 알았는데 12%에서 17% 사이 그 여론조사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나오거든요. 갤럽도 한 12% 나오고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도 11% 12%까지 찍었다가 본선에서 마지막 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가 그대로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완주하게 되면 그거는 뭐 당연한 상수인데 네. 그럼에도 이 정도 버티고 있다면 꽤 괜찮다. 그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TV 토론에서 뭔가 한 번 더 반등의 계기를 잡고 싶겠죠. 계속 지금 바깥으로 도는 것만으로 서로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마 특히 갖춰본 인용을 간절히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면요.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도 뭐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민주당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일화에.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지금 대체로 보면은 앞에 두 후보는 비슷하고 네. 또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비슷하잖아요. 안철수랑 단일화하는 데는 거의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돼요. 지금 지지율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하고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이 지지율이라면 계속 저희의 되게 중요한 또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뭐 스트레이트 얘기부터 참 TV 토론 얘기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과 MBC가 나눠봤습니다. 핫해요. 예, 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일단은 제가 다음 주까지는 정치인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